제1부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첫 번째 한계,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격, 가능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두 번째 한계,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세 번째 한계,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유한 투쟁의 역사와 강점이 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점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의 동기와 방법으로 당신의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마인드셋.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 또는 가정. 동기. 행동을 취하는 목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방법.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시. 앞서 살펴본 리미트리스 모델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게 있다. 마인드셋과 동기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영감이 있다. 이는 영감을 얻었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또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다. 동기와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실행이 있다. 이 경우 적절한 마인드셋이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국한된 결과를 얻는다. 마인드셋과 방법에 겹쳐지는 부분에는 관념이 있다. 자신의 야망을 불태울 에너지가 없어 야망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경우다. 세 가지 모두 겹쳐지는 경우는 한계가 없는, 즉 리미티드 상태다. 즉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삼박자가 통합되는 순간 한계를 초월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리미트리스 모델의 3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실천 과제, 조사 결과, 정신적 도구, 인지과학과 수행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혜까지도 배울 것이다. 제2부에서는 우리 내면의 제한된 신념이 사라질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배운다. 이어서 제3부에서는 왜 목적의식이 동기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고 열쇠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검증된 절차, 즉 자신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도구와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약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11 플랜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학업, 건강, 경력,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등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 책을 당신의 엑스맨 학교이자 교재로, 나를 프로페서 X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기 위한 수업은 이제 시작됐다.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타이밍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슈퍼히어로에게는 초능력도 있지만 최대의 적수, 즉 슈퍼 빌런도 있다. 우리가 마주치는 악당은 영화와는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악한이며 슈퍼히어로인 당신이 저지하고 쳐부셔야 할 대상이다. 현대의 슈퍼 빌런들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생산성과 풍요로움, 긍정적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런 그들을 인지하고 물리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학습을 가로막는 4대 슈퍼 빌런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홍수, 디지털 주의 산만,
디지털 치매, 디지털 추론. 먼저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드는 정보의 홍수, 디지털 홍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세기와 비교하면 1400년대의 보통 사람들이 평생 흡수했을 데이터를 지금 우리는 단 하루에 소비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는 입소문이나 신문, 마을 광장의 게시판을 통해 느리게 전파됐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시간과 삶에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기술을 소비한다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휴식의 효과를 연구하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자들은 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후 쥐가 경험하는 도중과 이후의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신경 활동과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가져왔다. 다만 쥐가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휴식이 있을 때 뉴런들은 기억의 관문에서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뇌의 나머지 부분까지 연결됐고 쥐들은 경험을 학습의 기초가 되는 기억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휴식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지루할 틈을 잠시도 주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의식 혼탁, 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상시 인터넷 접속과 검색이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두 번째 디지털 빌런인 몰입할 에너지를 뺏는 멀티태스킹, 즉 디지털 주의 산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버스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음에도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산만함의 근육을 훈련한다. 이처럼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까지도 번쩍이는 자극으로 채운다면, 그리고 이런 행위가 우리의 지속적인 존재 방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항상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감을 줄지는 몰라도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트는 정리하는 뇌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뇌가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요구받으면 전두 피질과 선조체에서 산소를 함유한 포도당을 태운다. 한 과업을 계속할 때와 같은 연료를 쓰는 것이다. 또한 멀티태스킹으로 신속한 주의 전환을 계속하다 보면 뇌의 연료가 금방 바닥나서 금세 지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고갈시킨 탓이다. 이는 인지 및 신체 활동의 저하로 이어진다. 세 번째 디지털 빌런, 디지털 치매. 기억력을 갉아먹는 디지털 아웃소싱.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웠던 게 언제였던가? 이젠 그 번호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운 전화번호나 방금 나눈 대화, 잠재 고객의 이름이나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신경과학자 만프레드 슈피처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로 디지털 기술의 남용이 어떻게 인지 능력의 감퇴를 초래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과도한 기술 의존으로 단기 기억 경로가 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GPS만 봐도 알 수 있다. GPS 같은 도구를 쓰면서 뇌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이 우리 대신 기억해 주는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이런 의존성은 장기 기억도 손상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처럼 즉각적으로 얻어낸 정보는 쉽게 잊히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회상을 할 때마다 기억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억을 잊는다. 외부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회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구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고 무조건 정보를 검색하는 습관 때문에 기억력의 퇴화를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나쁠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식당으로 가는 길을 찾는 등 사소한 일들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을 처리할 뇌 공간을 남겨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용량이 정해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근육에 가깝다. 즉
뇌를 사용할수록 기능이 강화되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다. 우리는 너무 자주 뇌를 외부 기기에 아웃소싱하고 외부 기기는 우리를 조금씩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 네 번째, 디지털 빌런. 생각의 근육을 없애는 무의식적인 클릭. 디지털 추론. 심리학자 짐 테일러는 사고를 가리켜 경험과 지식, 통찰을 바탕으로 숙고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가 소통하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전진하고 문명화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기술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에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극작가 리처드 포먼은 사고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변화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요즘 나는 우리 모두의 내부에서 정보 과부하와 즉시 이용 가능한 기술의 압력으로 복잡한 정신구조가 새로운 유형의 자기 진화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10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와 달리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아마 극도의 해방감과 함께 난생 처음 진정한 자신을 느낀 경험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 비판적 능력도 다듬어지고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해방감을 안겨준 능력을 정보기기에 넘기려 하는가?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디지털 악당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디지털 우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악당은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며 자신과 비교할 때 생겨난다. 소셜미디어의 오락 기능, 교육과 역량 강화 기능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습관적으로 무심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지 않도록 조화롭게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영웅의 이야기에는 악당이 영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영웅도 악당을 필요로 한다. 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교육하고 힘을 부여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의 밝은 면을 사랑한다. 그리고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하며 어떻게 관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뇌가 얼마나 특별한지 잠시 확인해 보자. 일반적으로 뇌는 하루에 최대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는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 또한 뇌는 지문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뇌 중에 정확히 똑같은 것은 없다. 뇌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저장 용량은 사실상 무한하다. 설사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뇌의 절반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뇌는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고유한 뇌를 갖고 있다. 각 뇌는 소유자의 요구에 반응한다. 빈곤, 식량 부족, 안전 부재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의 뇌 구조는 편안하고 풍족하고 돌봄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환경이 더 낫고 더 뛰어난 뇌를 만들어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뇌는 조용히 가능하다. 즉 누구나 언제든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보면 어린 시절의 어려운 과정 환경은 오히려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을 길러주는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청소년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 정점에 도달하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이 기능이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뇌의 한 특성으로 신경 가소성을 꼽는데, 즉 뇌는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뇌 가소성이라고도 불리는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반영하도록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신경 가소성은 뉴런이 성장하고 다른 뇌 영역의 뉴런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새롭게 뉴런이 연결될 수도 있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학습이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낸다면 기억은 이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기억력 문제로 고심하거나 기억장애가 있다면 뉴런 간 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학습하는 내용이 그 순간에는 가치가 있지만 다시는 사용할 것 같지 않다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지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활이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의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정보를 간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뇌의 가소성은 당신의 학습 또는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바른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적용하고 조절할 때 한계는 없어진다. 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또 있다. 이 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뇌는 바로 소화관이다. 당신은 직감 또는 본능적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냥 알았던 순간이 있는가? 소화관 내벽에 숨겨진 이 내장 속 뇌는 소화와 기분, 건강, 심지어 사고방식의 관계에 대해 의학계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뇌를 장신경계라고 부른다. 장신경계는 식도에서 직장까지 소화관 내벽의 얇은 두층에 분포하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과학자들은 소화관이 뇌의 기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기능하는 방식과도 같다. 땅속의 뿌리는 다른 식물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필수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는 장을 통해 흡수된다. 뇌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그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뇌장 연결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뇌와 장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이 고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소화관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하여 뇌에 연료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으면 뇌에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따라서 우리는 양질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뇌에 좋은 연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이거는 다음 내용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다. 이런 엄청난 정신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뇌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정보의 과부하나 주의산만, 건망증, 무능감이 생기는 걸까? 이처럼 커다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날에는 간단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우리가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듯 뇌를 업그레이드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뇌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할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바로 독서다. 시간은 아마 당신에게도 가장 큰 자산일 것이다. 나는 당신의 두뇌 코치로서 당신이 최대의 결과와 이익을 거두기를 바라므로 이 책을 활용할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하려 한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더 똑똑해질 거라고 믿었는가? 장담하건대 이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도구와 방법으로 당신은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제 무엇이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패스트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보자. 패스트는 forget, act, state, teach, enter, review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먼저 forget, 학습할 내용 외의 것들은 잊어라. 오직 학습에만 집중하는 비결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잊는 것이다. 잊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이미 아는 것들. 둘째,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
셋째, 자신의 한계.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등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선입견을 잊어라. 두 번째, 액트,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기존의 교육은 학습을 수동적인 경험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무조건 소비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메모를 하고 소개된 실전 포인트의 활동들을 모두 해보고 밑줄도 그어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더 잘,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건 확실하다. 세 번째, 스테이트, 상태를 확인하라. 배우려는 내용에서 무엇을 얻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대하라. 기억하라. 모든 학습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의식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 네 번째, teach, 배운 것을 가르쳐 보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자신이 배운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제를 공부할 것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필기도 더 꼼꼼히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엔터, 일정표에 기입하라. 일정이 없다면 해낼 가능성도 적다. 당신의 일정표에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일정을 반드시 적어둔다. 그리고 마지막 리뷰, 복습하라. 망각국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회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뇌가 복습한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